어머니, 이제 저희가 모실게요. 그때는 사정이 안 돼서 거절했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어머니, 저희 믿어주세요. 첫째 태준이 붉어진 얼굴로 제 손을 붙잡으며 간절히 말했습니다. 그 손끝이 덜덜 떨리는 걸 느끼면서도 제 가슴은 싸늘하기만 했습니다. 어머니, 저도요. 제 가게만 조금만 회복되면 꼭 아니, 지금부터라도 어머니 곁을 지키겠습니다. 이번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둘째 현우까지 무릎을 꿇으며 울먹였습니다. 그제야 저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 아이들이 진심으로 어머니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돈이라는 현실 앞에서 무너져 내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이 영상이 끝날 때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돈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 잠시만 시간을 내셔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가슴이 먹먹해지면서도 따뜻한 울림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올해로 75이 된 박정순이라고 합니다. 평생 장사를 하면서 세 아들을 키워냈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는 홀로 자식들만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제 삶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가 장사를 하고 밤늦게 돌아와 기운 빠진 몸으로 집안일을 도맡으며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아이들 셋이 다 각자의 길을 가는 모습을 보며 이제는 좀 편히 살겠구나 했지만 인생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남대문 근처 허름한 한옥이 제 마지막 보금자리였습니다. 낡은 기와 지붕에서 비가 새고 바람이 불면 창문이 덜컹거렸지만 남편과 함께 땀 흘려 산 흔적이 남아 있어 저는 그 집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편함에 꽂힌 한 장의 서류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토지주택공사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뜯어보다가 눈에 들어온 숫자를 보고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보상금 총액 100억 원. 순간 눈을 의심했습니다. 너무도 큰 숫자라 현실감조차 없었습니다. 0이 몇 개지? 내가 제대로 읽은 게 맞나? 여러 번 다시 확인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아 멍하니 앉아 있다가 이내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요즘 세상에 돈 때문에 가족이 갈라지고 부모 자식을 원수로 만드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왔으니까요. 혹시 내 자식들도 그런 생각이 머리를 스치자 가슴이 쿵쾅거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늘 하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람 마음은 돈 앞에서 진짜가 드러나는 거야. 가진 게 없을 땐 착해 보여도 큰 돈이 생기면 그 사람의 본심이 나온다. 저는 밤새 이불을 뒤집어 쓰고 고민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믿었던 내 자식들, 과연 그들이 돈보다 저를 먼저 생각할 수 있을까? 혹시라도 돈 앞에서 마음이 흔들린다면 그건 어머니로서 가장 큰 불행일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냥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자식들이 진짜로 어머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초라한 행색을 하기로 했습니다. 옷장을 열어 가장 낡고 해진 옷을 꺼냈습니다. 소매 끝이 달아해지고 색깔이 발에 누구도 입으려 하지 않을 그런 옷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니 제 모습은 정말로 늙고 가난한 노인 같았습니다. 이 모습이라면 저 아이들이 나를 어떻게 대할까?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다시 한번 마음을 굳혔습니다. 저는 자식들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큰 병이 걸려서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말할 겁니다. 사실과 달리 연극을 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고 죄책감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 말고는 진심을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저는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큰 병이 생겨 수술비와 치료비로 1,000,000원이 필요하다. 도와줄 수 있겠니? 그 순간 어떤 아들은 제 손을 붙잡고 함께 방법을 찾자고 할 것이고 또 다른 아들은 외면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 대답 속에서 그들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낡은 보퉁이를 챙겨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바람은 쌀쌀했고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더 무거웠습니다. 앞으로 마주할 진실이 두렵고도 궁금했으니까요. 저는 가장 먼저 첫째, 아들 태준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아들 셋 중에 제일 형편이 넉넉하고 대기업 임원 자리까지 올랐으니 다른 아이들보다 더 든든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병원비가 필요하다 하면 그래도 태준이는 기꺼이 도와주지 않을까 제 마음 한켠에는 아직 기대가 남아 있었습니다. 버스를 갈아타고 그의 집이 있는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을 때 저는 위축되는 기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고급 외제차들이 줄지어 서 있는 주차장, 빛나는 대리석 현관, 경비원의 깍듯한 인사. 저는 순간 제 옷차림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발엔 외투의 낡은 신발, 손에 든 작은 보퉁이 하나. 어디서나 눈길조차 주지 않을 초라한 차림이었지요. 현관을 지나 엘리베이터에 오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태준이가 날 보면 뭐라고 할까? 이 모습에도 어머니를 반갑게 맞아줄까? 아니면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집 앞에 도착해 초인종을 눌렀을 때 안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문이 열리자 멀끔한 정장을 입은 태준이가 서 있었습니다. 순간 그의 눈이 제 옷차림을 스치고 지나가는 걸 느꼈습니다. 어머니, 웬일이세요? 갑자기 다 낡은 옷을 입고 어디 다녀오시는 길입니까? 태준의 목소리에는 어색한 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반가움보다 놀람이 먼저 묻어났지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태준아. 오랜만에 내 얼굴 보러 왔다. 그런데 내게 할 말이 있어 찾아왔다. 거실로 들어서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벽에 걸린 대형 TV, 구석마다 놓인 값비싼 가구들. 그 호화로움 속에서 제 낡은 외투와 초라한 모습은 더욱 초라해 보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태준아, 사실은 내가 큰 병이 생겼다.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려면 1,000,000원이 필요하다고 하더구나. 그런데 내 손에 가진 게 아무것도 없구나. 혹시 내가 도와줄 수 있겠니? 말을 하면서도 제 속은 미어졌습니다. 정말 아픈 것도 아닌데 이런 말까지 해야 하는 내 처지가 서러웠습니다. 하지만 자식의 진심을 확인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태주는 순간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다가 곧 시선을 피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1,000,000원이라니 너무 큰 돈입니다. 저도 지금 여유가 없습니다. 집 대출에 아이들 교육비에 정말 힘들어요. 저는 애써 웃으며 다시 말했습니다. 태준아, 어머니가 부탁하는 건 이번 한 번뿐이다. 나도 너 힘든 거 알지만 어머니가 사는데 필요한 돈이다. 그럼에도 어렵겠니? 그러자 태준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보고 싶지만 지금은 도저히 여유가 없습니다.
다른 형제들한테 한번 말씀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 순간 제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 아들이, 내가 낳고 길러낸 아들이 눈앞에서 이렇게 담담하게 거절을 하는구나. 그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대출도 있고 아이들 학원비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사정보다 어머니의 생명이 달린 일이라고 말했는데도 그는 한 발짝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게 내 진심이구나. 내겐 어머니보다도 내 생활이 먼저구나. 집을 나설 때 태주는 형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다음에 꼭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앞이 뿌옇게 흐려져 앞길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며 아파트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제 발걸음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더없이 초라했습니다.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고 제 손은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첫째마저 이러는데 다른 아이들은 어떨까? 내가 괜한 기대를 한 건 아닐까?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길, 찬바람이 옷깃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시린 건 제 마음이었습니다. 첫째 집을 나오면서 제 마음은 바람 빠진 풍선처럼 힘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래도 한 줄기 희망을 품었습니다. 태준이는 회사 일로 바쁘고 책임져야 할 게 많아 도와주지 못했을 거야. 현우는 다를지도 몰라.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둘째 현우는 오래전부터 한식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젊을 때부터 부지런했고 요리에 소질도 있어 장사가 잘 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경기가 어려워지고 손님이 줄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속에는 여전히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목숨이 달린 일이라면 설령 형편이 넉넉지 않더라도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 말입니다. 버스를 타고 몇 번을 갈아탄 끝에 현우의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간판은 예전처럼 선명하지 않았고 유리문에는 손때가 묻어 흐릿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점심시간이 지났음에도 손님은 두세 명 남짓 앉아 있었고 주방에서는 기름, 냄새와 눅눅한 공기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현우가 저를 보더니 잠시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가 곧 피곤한 얼굴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웬일이세요? 갑자기 이렇게 찾아오셨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네, 얼굴 보러 왔다. 그런데 내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왔다. 그 순간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태준에게 했던 말을 또 꺼내야 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현우야, 내가 큰 병이 생겼다.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려면 1,000,000원이 필요하다더구나. 그런데 내가 가진 게 없어. 내가 도와줄 수 있겠니? 순간 현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놀람과 당혹스러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잠시 침묵하더니 그는 의자를 뒤로 젖히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시잖아요. 요즘 장사가 너무 안 됩니다. 월세도 밀려 있고 재료값은 오르기만 하고 빚도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저는 애써 웃음을 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목숨이 달린 일인데 혹시 조금이라도 보태줄 수는 없겠니? 내가 괜히 부탁하는 게 아니란다. 하지만 현우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 형편을 아시잖아요. 제가 1,000,000원을 드리면 가게 문을 닫아야 합니다.
어머니, 차라리 형한테 다시 말씀드려 보시는 게 어떨까요? 형은 그래도 월급이 꾸준히 나오지 않습니까? 그 순간 제 가슴은 또다시 무너져 내렸습니다. 큰아들에게 이어 둘째마저 아무리 사정이 어렵다 해도 어머니가 병원비를 부탁하는데 이토록 냉정할 수 있나 싶었습니다. 물론 그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가게가 힘들다는 소문을 들었고 빚에 시달린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어머니의 손을 잡고 함께 방법을 찾아보자고 말해 주길 바랐습니다. 현우야, 어머니가 내게 짐이 되고 싶진 않다. 하지만 내가 이렇게 말하니 마음이 참 서글프구나.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렇게 말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현우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당 안의 시끄러운 냄비 소리와 손님들의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이 허공을 메웠습니다. 저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식당을 나왔습니다. 문을 열고 나서는데 뒤에서 현우의 목소리가 따라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더 나은 상황이었더라면 정말 도와드리고 싶었는데. 그 말은 바람에 흩날리는 먼지처럼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뒤돌아보지도 못한 채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거리로 나오자 차들이 요란하게 지나가고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으로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발걸음은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발걸음 같았습니다. 두 아들이 모두 제게 등을 돌린 현실이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남은 건 준호뿐이구나. 그 아이는 몸이 약해 휴직 중이라 했는데, 그래도 혹시라도 나를 외면하지는 않겠지. 설령 가진 게 없어도 마음만은 따뜻한 아이였으니까. 저는 속으로 그렇게 되뇌이며 셋째 아들 준호의 집으로 향할 준비를 했습니다. 첫째도 둘째도 제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그들의 사정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어머니의 생명이 달린 문제 앞에서조차 그들은 한 발짝 물러서 버렸습니다. 두 집을 차례로 다녀온 제 마음은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희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막내 준호. 몸이 약해 직장도 휴직한 상태라 들었지만 그 아이의 마음만은 어릴 적부터 따뜻했습니다. 가진 게 없어도 늘 형들보다 더 자주 안부를 묻고 힘든 어머니를 위로해 주던 아이. 그래서 마지막 힘을 내어 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준호의 집은 번듯한 아파트도 장사가 잘 되는 가게도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연립주택 계단 난간에는 녹이 슬어 있었고 벽에는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초라한 외관 속에서 살아도 마음만은 다르다는 것을 저는 막내를 통해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낡은 초인종을 눌렀을 때 안에서 서둘러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아직 병색이 남아 있었고 수척한 모습이 제 가슴을 저며왔습니다. 그럼에도 아들은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어머니, 웬일이세요? 갑자기 찾아오셨네요. 들어오세요, 어서요. 저는 가만히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어머니가 내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왔다. 좁은 거실은 소박했습니다. 오래된 소파, 작은 테이블, 그리고 한쪽 벽에는 약봉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막내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느껴졌습니다. 그런데도 집 안은 따뜻했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어디서인지 된장국 냄새가 은근히 풍겼습니다. 제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야, 사실은 어머니가 큰 병이 생겼다.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려면
1,000만 원이 필요하다더구나. 그런데 어머니 손에 가진 게 없구나. 혹시 내가 도와줄 수 있겠니? 말을 꺼내는 순간 제 심장은 쿵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이미 두 아들에게 거절당한 상황이라 이번에도 상처받을까 두려웠습니다. 준호는 제 말을 듣고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얼굴에 복잡한 표정이 번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제 손을 꼭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지금 몸이 안 좋아 회사도 휴직 중이라 가진 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필요하시다는데 이거라도 드려야죠. 그는 방 안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더니 낡은 통장을 꺼내왔습니다. 손때 묻은 적금 통장이었습니다. 이 통장에 그래도 조금은 남아 있습니다. 원래 제 치료비로 모아둔 건데 어머니 병원비가 더 급하지 않습니까? 이걸로 우선 쓰세요. 그 순간 제 눈에서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얘야, 내 몸도 이렇게 안 좋은데 어머니 때문에 어떻게 그런 걸 내놓으려고 하니. 하지만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괜찮습니다. 제 병은 조금만 쉬면 나아집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지금 당장 수술을 하셔야 한다면서요. 그게 우선입니다. 제게 남은 게 이것뿐이니 제 마음이라도 받아주세요. 그때 부엌에서 나오던 서연이 상황을 듣고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머님, 저도 조금은 준비해둔 돈이 있어요. 큰 돈은 아니지만 모아둔 생활비를 보태겠습니다. 어머님이 건강해야 저희도 힘낼 수 있잖아요. 좁은 집이지만 어머님 방도 마련해 드릴게요. 언제든 오셔서 쉬세요.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큰 소리로 울고 싶었습니다. 가진 게 없어도 몸이 아파도 이렇게까지 어머니를 먼저 생각해 주는 막내와 며느리가 제 앞에 있었습니다. 돈이 많아도 마음을 닫은 첫째와 둘째, 그리고 가진 게 없어도 진심을 다해주는 막내와 서연. 그 대비가 제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눈물 속에서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래, 진심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구나. 내가 확인하고 싶었던 건 바로 이것이었구나. 그날 밤, 저는 좁은 방에 누워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난한 살림이지만 따뜻한 밤 냄새가 풍기고 작은 방에서 들려오는 서연의 조용한 발소리, 그리고 기침하며 눈 준호의 숨소리.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제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의 진심이 나를 살게 하는구나. 저는 그렇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막내 집에 머문 지 하루가 지났습니다. 좁은 집, 오래된 가구, 삐걱거리는 바닥, 눈에 보이는 건 모두 초라했지만 제 마음은 그 어떤 호화로운 집에 있을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전날 밤 준호와 서연이 보여준 진심이 아직도 가슴을 벅차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니 부엌에서 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심스레 문을 열어보니 서연이 일찍부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작은 냄비에서 된장국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그 옆에는 김치와 나물 반찬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눈치를 보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어제 피곤하셨죠? 오늘은 제가 된장국 끓였어요. 속이 좀 편안해지실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제 눈가가 젖어들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얘야,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렇게까지 하니. 내 살림도 빠듯할 텐데 나까지 신경 쓰면 힘들지 않니? 그러자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에게 가장 큰 복은 어머님이 계신 겁니다. 돈이야 어떻게든 벌 수 있지만 어머님은 저희가 지켜야 할 뿐이잖아요. 좁은 집이지만
어머님 방은 언제나 준비되어 있어요. 편히 계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가진 건 적어도 마음만은 이렇게 넉넉한 아이가 제 며느리라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고마웠습니다. 식탁에 앉아 된장국을 한 숟가락 떠 넣었습니다. 평생 먹어온 된장국 맛이었지만 그날은 유독 짠맛보다 깊은 감칠맛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아마도 진심이 담겼기 때문일 겁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행복이란 게 별게 아니구나. 돈이 많다고 생기는 것도 아니고, 좋은 집에 산다고 주어지는 것도 아니구나. 그저 누군가의 진심이 담긴 밥 한 그릇이 사람을 살리는 거구나. 아침을 마친 뒤 준호가 기침을 하며 방에서 나왔습니다. 여전히 병색이 남아 있었지만 그는 억지로 웃으며 제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몸이 이래서 큰 힘은 못 되지만 그래도 어머니가 계시면 제게도 힘이 됩니다. 앞으로는 제가 꼭 어머니 곁을 지키겠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얘야, 내가 이렇게까지 말해주니 어머니가 더 힘이 난다. 가진 게 없어도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니? 그때 서연이 말을 보탰습니다. 어머님, 저희 앞으로 아끼면서 살겠습니다. 어머님만 건강해지시면 저희에겐 더 바랄 게 없어요. 큰 돈은 없지만 저희가 모시면서 살아갈 자신은 있습니다. 저는 그들의 진심 앞에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돈이라는 큰 시험이 제 손에 주어졌지만 그 속에서 이렇게 빛나는 마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좁은 방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햇살은 따뜻했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속에서 오래된 기억들을 떠올렸습니다. 장사하느라 늘 바빴던 제 젊은 날, 아이들이 어릴 적엔 넉넉하게 안아주지도 못했던 미안한 마음.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막내와 며느리의 따뜻한 마음을 받으니 그 모든 아쉬움이 조금은 위로되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 되어 잠자리에 눕자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 내가 받은 보상금을 모두 아이들에게 나눈다면 과연 누가 진심으로 나를 끝까지 지켜줄까? 첫째와 둘째는 이미 그 답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막내와 서연은 가진 게 없어도 내 손을 붙잡아 주었다. 제 마음은 점점 하나의 결심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막내 집에 머물렀습니다. 좁은 집이었지만 하루하루가 따뜻했고 서연은 늘 제 끼니를 챙겨주며 살뜰히 보살펴 주었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기침을 하면서도 억지로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돈이란 건 결국 이런 따뜻한 마음을 확인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거구나. 그런데 조용하던 일상이 무너진 건 바로 그때였습니다. 동네에서 알던 지인이 찾아와 제게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어머니, 큰아들이며 둘째 아들이 보상금 소식 들었답니다. 이 근처에서 다들 아시던데요. 재개발 때문에 받으신 돈이 100억이라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아직 아이들에게는 직접 말하지 않았는데 벌써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떤 얼굴로 날 찾아올까? 전에는 병원비조차 못 보탠다고 했던 아이들인데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갑자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첫째 태준과 둘째 현우가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초조함과 다급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태준이 가장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때는 상황이 여의치 않아 도와드리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제가 어머니 곁을 지키겠습니다. 어머니, 다시 저희 집으로 오세요. 큰 병원도 가깝고 제가 돌봐드리겠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다급함이 배어 있었지만 그 속내는 뻔히 보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예전과 달리 번뜩이고 있었고 말끝마다 100억이라는 단어가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현우도 곧장 말을 보탰습니다. 어머니, 저도요. 가게가 힘들긴 하지만 어머니만 제 곁에 계신다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너무 경황이 없어서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제 진심을 믿어주셔야 합니다. 저는 순간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불과 며칠 전 제가 1,000만 원이 필요하다 했을 때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던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상금 이야기를 들으니 이렇게 태도가 돌변하는구나. 가슴이 미어지고 동시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태준아, 현우야. 며칠 전 내가 큰 병이 걸려 1,000만 원이 필요하다 했을 때 너희는 뭐라 했더냐? 내 생활이 우선이라며 가게 사정이 힘들다며 등을 돌린 게 누구더냐? 그런데 이제 와서 나를 모시겠다고 그 마음이 진심이라 믿으라는 거냐? 태주는 난처한 듯 웃으며 변명했습니다. 어머니, 그때는 제가 상황을 잘 몰라서 그리고 갑작스럽게 큰 돈을 말씀하시니 준비가 안 됐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앞으로는 제가 제대로 모시겠습니다. 그러니 제 진심을 받아주세요. 현우도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가게가 무너질까 두려워 거절했던 겁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이렇게 큰 보상금을 받으셨다니 이제 저도 마음 놓고 어머님을 모실 수 있습니다. 제게도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저는 손을 번쩍 치켜들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만해라. 이제 와서 무슨 변명인지 다 듣고 싶지 않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돈이 있든 없든 먼저 내 손을 붙잡았어야 했다. 하지만 너희는 그러지 않았다. 이제 와서 돈 냄새를 맡고 다시 달려드는 게 무슨 자식 도리냐.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순간 방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해졌습니다. 두 아들은 얼굴이 굳어버린 채 제 말을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당혹감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지만 저는 한치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준호가 방에서 나와 형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형들, 이제 그만하세요. 어머니를 돈으로만 보지 마세요. 어머니께는 돈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는 그걸 알기에 어머니 곁을 지키려는 겁니다. 현우가 준호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너야말로 웃기지 마라. 내가 뭘 했다고 그런 소리를 해? 너는 가진 것도 없으면서 어머니의 마음만 얻으려 하는 거 아니냐? 그러자 서연이 울먹이며 끼어들었습니다. 제발 그만하세요. 어머님께 상처 드리지 마세요. 저희는 가진 게 없지만 진심으로 어머님을 모시려 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순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두 아들에게 단호히 말했습니다. 너희에게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 일부는 세상에 돌려줄 것이다. 나머지는 준호와 서연에게 맡길 거다. 그게 내 결심이다. 제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태준과 현우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변명과 탄식이 쏟아졌지만 제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비로소 확신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자식의 진심이라는 것을. 형들과 막내, 그리고 며느리까지 한자리에 서 있던 그 순간 방 안 공기는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태준과 현우는 여전히 제 앞에서 변명을 늘어놓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크게 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솔직히 말해야겠다. 사실 나는 큰 병에 걸린 게 아니었다. 그 말에 모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태주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고, 현우는 얼굴이 붉어졌다가 창백해졌습니다. 준호와 서연은 놀란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천천히 이어갔습니다. 그날 내가 병원비가 필요하다 했던 건 너희의 마음을 보고 싶어서였다. 평생 장사만 하면서 너희를 키우느라 제대로 살펴주지도 못했다. 하지만 마지막에라도 내가 정말 너희에게 어떤 존재인지, 돈이 아닌 어머니로서의 내가 너희에게 어떤 의미인지 확인하고 싶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태준이 다급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시험을 왜 하셨습니까? 저희는 그냥 상황이 안 좋았을 뿐입니다. 진심이 아니었던 건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태준아. 너는 나를 보자마자 눈보다 먼저 계산기를 두드렸지 않니? 교육비, 대출 물론 다 이유 있는 말이다. 하지만 어머니가 살기 위해 1,000만 원이 필요하다 했을 때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고 손을 내밀어 주었어야 했다. 그것이 자식된 도리다. 현우도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가게 사정 때문에 정말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현우야, 내 사정도 모르는 게 아니다. 하지만 사정이란 건 늘 있는 법이다.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을 보이는 게 진짜 진심이다. 그런데 너는 등을 돌렸다. 그게 다르다. 두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제 마음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저는 준호와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준호, 너는 몸이 아파 휴직 중이면서도 내 통장을 내놓았다. 서연이는 생활비까지 보태겠다고 나섰다. 너희는 가진 게 없어도 마음만은 나를 지켜주었다. 나는 그 마음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그 순간 준호의 눈가가 젖었고 서연은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저는 결심을 드러냈습니다. 나는 이 돈을 모두 너희에게 주고 싶지는 않다. 세상에 어려운 사람도 많고 나처럼 평생 고생만 하다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이웃도 많다. 그래서 일부는 사회에 돌려줄 생각이다. 내가 살아온 동네, 내가 장사하던 시장, 그리고 나 같은 노인들을 위해 쓰이고 싶다. 방 안은 고요해졌습니다. 태준과 현우는 고개를 들지 못했고 준호와 서연은 놀란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며 마지막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준호와 서연에게 맡기겠다. 너희가 가진 건 많지 않아도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부자라는 걸 내가 알았다. 이 돈을 너희가 지켜야 한다. 형들이 뭐라 하든 나의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앉은 두 아들이 울먹이며 변명하고 있었지만 제 귀에는 닿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결심은 굳건했습니다. 태준이 손을 뻗으며 울먹였습니다. 어머니,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도 앞으로는 정말 다르겠습니다. 현우도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를 용서해 주세요. 가게만 좀 회복되면 제가 저는 고개를 단호히 저으며 말했습니다. 늦었다. 진심은 순간에 드러나는 법이다. 기회는 이미 지나갔다. 이제 너희는 나를 바라볼 자격을 스스로 잃었다. 그 말에 두 아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방 안은 적막했고 오직 제 가슴만이 쿵쾅거리며 뜨겁게 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나는 자식들의 진심을 확인했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정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큰아들이나 둘째 아들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서 돈에 대한 아쉬움과 탐욕만 보였을 뿐 어머니를 향한 진심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아프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빈말보다 가진 것이 없어도 마음을 다해준 막내와 며느리만 곁에 두기로 했습니다. 막내 집에서의 삶은 단출했습니다. 작은 방 하나가 제가 머물게 된 곳이 되었고 그 방에는 오래된 장로 하나와 작은 책상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방은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문을 열면 늘 서연이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고 거실에서는 준호가 천천히 책을 넘기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제 마음은 안정을 찾았습니다. 아침마다 서연은 된장국을 끓였습니다. 값비싼 반찬은 없었지만 정성껏 무쳐낸 나물과 고소한 전 한 장이 식탁 위에 놓이면 그 어떤 진수성찬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저는 밥을 먹으며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이게 사람 사는 맛이다. 배부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서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님께서 계셔 주셔서 저희가 든든하고 행복합니다. 준호는 여전히 기침을 했지만 제 곁에서 어머니 걱정이 먼저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더 나아지면 꼭 다시 일할 겁니다. 그때는 어머니 걱정 안 시켜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얘야, 내 몸부터 챙겨라. 어머니는 내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어느 날 밤, 저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이라는 건 결국 잠시 스쳐 지나가는 것일 뿐이다. 사람의 마음이야말로 오래 남는다. 나는 그걸 직접 확인했고 내 눈으로 보았다. 생각해보면 100억이라는 돈은 제게 큰 시험이자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 돈 덕분에 저는 자식들의 진심을 볼 수 있었고 진짜로 제 곁을 지킬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돈은 사라져도 진심은 남는다는 것을. 제가 결심한 대로 일부는 사회에 돌려줄 겁니다. 저와 같은 노인들, 힘겹게 하루를 사는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준호와 서연에게 맡길 겁니다. 그들이야말로 이 돈을 올바르게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시간이 흘러도 저는 아마 이 날들을 잊지 못할 겁니다. 첫째와 둘째가 보여준 씁쓸한 뒷모습도, 막내와 며느리가 보여준 눈물의 진심도 모두 제 가슴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저는 이미 제 답을 찾았으니까요.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제 마음을 듣고 계신 분들께도 전하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순간이 찾아온다면 돈이 아닌 진심을 먼저 보길 바랍니다. 그것이 결국 가장 값진 선택이라는 것을 제 경험으로 전하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이야기, 삶의 작은 울림을 전할 수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 채널이 이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늘 마음이 풍요롭길 바랍니다.